지금 세계 군사 무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조 원을 준다 해도 팔 수 없다는 한국의 비밀 무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무기. 유럽과 미국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지만 단 30초 만에 수십 대의 드론이 증발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핵보다 싸고 미사일보다 빠르며 적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 과연 한국은 인류 최초로 빛없는 전쟁 시대를 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앙드레아스입니다. 15년간 유럽 각지의 전장을 누비며 무기와 전쟁을 취재해온 군사 전문 기자죠. 파리 빌프eng트 전시장에 도착한 순간 거대한 현수막 100여 개가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 모형이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2025년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쿵쿵 울리는 부추 소리와 함께 각국 군 관계자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국 부스에선 차세대 미사일 시연 영상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고 독일 구역에선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18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 거대한 전시장에서 저는 늘 그랬듯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 끝자락 구석진 곳에 초라한 부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달리 단촐한 책상 몇 개와 모니터 2대가 전부였어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격추한다는 문구가 적힌 팜플렛을 집어들었어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조차 실용화하지 못한 레이저 무기를 한국이 완성했다고요. 더욱이 보이지 않는다니 이건 그냥 SF 영화 이야기 아닌가요? 부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작동하는 무기인가요? 네,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죠?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이나 미국보다 앞선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보이지도 않는 레이저라니 이건 허황된 홍보 문구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팜플렛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스쳤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냥 과장 광고일 뿐이라고 단정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전시회 둘째 날 오전 10시 정각에 미국 록히드 마틴 부스로 향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발사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폭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부스 담당자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한 발당 17만 달러지만 확실한 타격력을 보장합니다. 독일 라인메탈 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35mm 대공포가 분당 1000발의 포탄을 쏟아내는 영상을 보여주며 완벽한 방공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탄 한 발에 $200씩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어제 본 한국 부스의 문구가 자꾸 맴돌았어요. 단 $50로 드론 격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이 17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해결하는 일을 $50로 한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프레스 라운지에서 동료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사벨라 로메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마르코 어제 한국 부스 봤어? 봤는데 그냥 허풍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레이저 무기라니 아직 미국도 실험 단계잖아. 프랑스 르 피가로의 장 리 기자도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과장 광고를 하지. 실제로는 별거 없을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미국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죠. 오후에 다시 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격률 90%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죠? 요격 미사일 한 발당 $50,000 정도입니다. $50,000. 그래도 한국이 주장하는 $50보다는 1000배나 비싸군요. 하지만 이건 검증된 기술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부스를 다시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한산했어요. 몇 명 안 되는 관람객들이 팜플렛을 후어보고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부스 담당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간 죄책감 같은 게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한국 부스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아예 빼버릴까 했지만 그래도 언급은 해야겠더군요. 한국 업체들도 참가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내세우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냉정하지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했어요.
키보드를 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건 그냥 홍보 문구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전시회 셋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죠. 자신 있는 걸음걸이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르코 앙드레아스 기자님이시죠? 저는 윤세아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왔어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녀의 단단한 손을 느꼈어요. 실험실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어제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셨더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솔직히 말해 귀찮았습니다. 또 허황된 홍보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더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세아는 태블릿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기자님이 저희 기술에 회의적이신 것 같더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말이죠? 저희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맞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이나 허세가 아니라 진짜 믿음 같은 거였죠. 현실에 맞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위협을 다 막으려고 해요. 전투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걸 상대할 수 있는 만능 무기를 추구하죠. 하지만 저희는 달라요. 윤세아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드론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가 드론입니다. $1000짜리 드론으로도 수백만 달러짜리 탱크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드론만 전문적으로 막는 무기를 개발했어요. 다른 건 못해도 드론은 확실히 막습니다. 그런데 왜 레이저인가요? 기존 대공포로도 충분하잖아요. 윤세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계산해보세요. $1000짜리 드론을 막는데 $200짜리 포탄을 쏜다면 경제성이 없죠. 하지만 저희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돼요. 한 번 쏘는데 전기요금 $50면 충분해요. 그제서야 한국의 접근법이 이해됐습니다. 만능이 아니라 특화, 완벽이 아니라 실용성을 추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레이저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당연히 안 보이죠. 가시광선 레이저가 아니라 적외선 레이저니까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드론의 전자 부품에는 치명적이에요. 윤세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물론이죠. 작년부터 한국군에서 시범 운용 중이에요. 성능도 검증됐고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30kW 급 출력으로 2km 거리의 드론을 8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5대까지 동시 대응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냥 허풍이라면 이렇게 세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겠죠. 흥미롭긴 하지만 믿기 어려우시죠?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미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확실히 해내는 거예요. 윤세아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직접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다른 업체 담당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습니다.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정말 작동할까요? 그날 오후 독일 라인메탈 부스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로베르트 슈타인이라는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라인메탈 디펜스 부문 부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마르코 기자님이시죠? 당신의 기사를 자주 읽어봅니다.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칭찬으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그의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귀에 익숙하게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떤 일로 찾아오셨죠? 한국 업체들의 동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순간 윤세아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슈타인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슈타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레이저 무기라는 걸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무기로 드론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마술 수준 아닙니까? 그가 비웃듯 웃었어요. 동시에 몇 명의 유럽 기자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실전에선 전혀 다르거든요. 프랑스 기자장 릭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날씨만 흐려도 레이저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슈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35대공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게 작동하거든요.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과 이제 막 나타난 신기술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는 명확해 보였죠. 게다가 한국은 방산업체로서의 경험이 부족해요. 우리 라인메탈은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잖아요. 이사벨라 로메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항상 스펙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써보면 문제가 생기곤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처음엔 저렴하고 기능이 많아 보이지만 내구성에서 독일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장 교란이에요. 슈타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허위 광고를 하면서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방산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사 장비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신중해야 하죠. 한국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있어요. 우리 같은 선진국을 위협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슈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르코 기자님 같은 분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해요. 과장된 홍보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대화가 끝난 후 혼자 남겨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슈타인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일 수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윤세아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슈타인의 냉소적인 분석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기존 생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고 유럽의 기술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파리 호텔 방에서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았어요. 노트북으로 기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가 익명의 제보자였죠. 제목은 한국 레이저 무기 실제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지우려다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열어봤죠. 마르코 기자님께 한국 무기에 대한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첨부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단 출처는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40MB 크기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다운로드 버튼 위에서 망설여졌어요. 이런 익명 제보는 보통 가짜이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확인은 해봐야겠더군요. 다운로드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고 카메라도 흔들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죠. 배경은 넓은 들판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리고 바람도 꽤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각종 안테나와 장비들이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이 보였어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한국어로 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어 자막은 없었지만 분위기상 시작 신호인 것 같았죠. 그때 하늘에서 드론 5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쿼드콥터 형태였어요.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컨테이너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1호기 조준 완료. 다시 한국어 음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카메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도 레이저도 그 어떤 시각적 효과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드론 한 대가 뚝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총성도 없었고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추락했을 뿐이에요. 2호기 무력화. 또 다른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3초도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3호기, 4호기 동시 타격. 2대가 거의 동시에 추락했어요. 마지막 한 대도 몇 초 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8초였습니다. 드론 5대가 18초 만에 모두 무력화됐어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무기로 말이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혹시 조작 흔적이 있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드론들의 움직임이나 추락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CGI로 만들기엔 너무 정교했죠. 세 번째 재생할 때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바람 소리, 장비 작동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세아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드론을 떨어뜨린 걸 수도 있죠. 전파 방해나 해킹 같은 방법으로 말이에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윤세아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런 영상의 출처를 묻는 건 제보자와 약속을 어기는 일이기도 했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상을 USB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확인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보관해 두려고 했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총성도 빛도 없는데 왜 저 드론들이 추락한 걸까요? 정말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존재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드론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마르코 기자님, 윤세아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은데요. 윤세아가 독일에 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영상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차에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베를린 밑에 지역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세아는 파리에서 봤을 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출장길이 길었나 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기술에 대한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익명 영상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테스트 장면이요. 아마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유출했을 거예요. 확실했습니다. 윤세아가 그 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보긴 봤는데 진짜인가요? 윤세아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작년 11월 창원 실험장에서 촬영된 겁니다. 보안상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정말 보이지 않는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한 건가요? 맞습니다. 적외선 레이저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윤세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드론의 내부 부품이 타버린 모습이었어요. 레이저가 드론의 전자회로를 순간적으로 과열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기능만 정지시키는 거죠.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나요? 현실적이니까요. 미사일로 드론을 맞추려면 수만 달러가 들지만 전기만 있으면 계속 쏠 수 있어요. 게다가 부수적 피해도 없고요. 윤세아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접근법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폭발이나 파괴가 아니라 조용하고 효율적인 무력화였죠. 하지만 날씨가 나쁘면 레이저가 약해지지 않나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완벽한 만능이 아니에요. 80% 상황에서 100% 확실하게 작동하는 무기면 충분해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모든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복잡하고 비싸지죠. 우린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드론만 확실히 막자고.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2km 거리에서 8초 내 무력화 동시 5대 대응 가능해요. 한 번 쏘는데 전기료 $50, 유지비는 기존 대공포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허풍이라면 이렇게 세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겠죠. 그런데 왜 유럽 업체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건가요? 윤세아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으니까요. 수십억 달러 시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로베르트 슈타인 같은 사람 말인가요? 아시는군요. 네, 그런 분들이 저희를 견제하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하다며 여론을 만들고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슈타인의 논리에 넘어간 건 아닌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었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았거든요.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후발주자가 더 혁신적일 수 있어요.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윤세아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기자님, 완벽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세아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디테일은 없을까요? 윤세아와 만난 지 사흘 후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오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르코 방문객이 있어요. 왕웨이라는 분인데 컨설턴트라고 하네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죠. 호기심이 생겨 만나보기로 했어요. 40대 초반의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명함을 건네며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글로벌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신기술 동향에 관심이 많죠.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왕웨이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한국 무기에 대한 기사 계획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죠?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돌더군요. 그래서 도움을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왕웨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자료들을 보시죠. 한국 기술의 실제 한계점들을 정리해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 레이저 무기의 약점들을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날씨에 취약하다, 사거리가 제한적이다, 동시 대응 능력이 과장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 다양한 루트가 있죠.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었거든요. 마치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았어요. 혹시 대가를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왕웨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기자님이 객관적인 기사를 써주시길 바랄 뿐이죠. 그가 다른 파일을 열어 보였습니다. 중국의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자료였어요. 참고로 저희 쪽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베이징 견학도 주선해드릴 수 있어요. 그제서야 왕웨이의 정체가 어느 정도 짐작됐습니다. 중국과 연결된 사람이었던 거죠. 기자님,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이 열릴 수 있어요. 한국 같은 작은 시장보다 훨씬 가능성이 크죠. 노골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죄송하지만 전 독립적으로 취재하는 걸 선호합니다. 왕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래도 제 연락처는 가져가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난 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이해관계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또 다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마르코 기자님께 경고합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당신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다면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발신자는 역시 익명이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윤세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기자님, 최근 연구소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접촉을 받으시면 조심하세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취재인 줄 알았는데 훨씬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윤세아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은 건 왕웨이를 만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기자님, 혹시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실제 시연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 윤세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어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세아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공항에서 창원까지 가는 3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희 기술에 대한 해외 스파이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몇몇 유럽 국가들까지요. 그래서 보안이 삼엄한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공개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창원 국방과학연구원에 도착하니 거대한 실험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5배 크기의 넓은 공간에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태호 연구원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보안 담당자답게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 시연할 장비는 30kW급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실전 배치용 프로토타입이에요. 컨테이너 크기의 장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군용 장비 같았어요. 화려한 SF 영화의 레이저 대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특별해 보이지 않네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기 봐도 뭔지 모르게 만들었거든요. 윤세아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물은 2km 지점에 드론 5대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멀리서 드론들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봤던 영상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호기 조준 완료. 조작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빛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론 한 대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추락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 더 믿기 어려웠거든요. 2호기 타격. 두 번째 드론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5초도 안 걸렸어요. 3호기, 4호기 동시 공격.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드론도 몇 초 후 무력화됐어요. 전체 소요 시간은 22초였습니다. 드론 5대가 22초 만에 모두 침묵했어요. 그 과정에서 폭발도 연기도 그 어떤 시각적 효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적외선 레이저가 드론의 전자 부품을 순간적으로 과열시켜요.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이 익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윤세아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는 강력해요. 2k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추락한 드론을 회수해서 보여줬습니다. 외관상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회로가 완전히 타버려 있었어요. 이게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50라고요? 전기료만 계산하면 그래요. 미사일 한 발이 수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혁신적이죠. 정태호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게다가 탄약 보급도 필요 없어요. 전력만 공급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미사일과 포탄의 시대가 끝나고 에너지 무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지만 힘은 누구보다 강렬하군요. 제가 중얼거렸더니 윤세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 그게 저희가 추구한 거예요. 실험장을 떠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산산조각 난 거죠.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을 완성한 거였어요. 창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쓴 기사 보이지 않는 혁명.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바꾸는 미래 전장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슈피겔 질면에 실렸고 CNN과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 정부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 업체들도 줄을 섰다더군요. 마르코, 정말 놀라운 기사였어요. 이사벨라 로메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았네요. 우리가 모두 과소평가했던 거죠. 유럽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로베르트 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일 뿐이다. 실전에서는 검증된 기술이 승리할 것이다. 슈타인이 독일 언론의 한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왕웨이가 다시 연락해왔어요. 기자님,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이제 베이징 초청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진실을 팠으니까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세아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예산이 3배로 늘었어요. 이제 50kW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죠. 축하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문을 열자 모든 나라가 뒤따르기 시작한 거였죠. 나토 회의에서도 새로운 방어 전략이 논의됐다고 들었어요.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레이저 시스템 도입이 주요 안건이었다더군요. 마르코, 정말 대단한 스쿠프였어요.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군사 기사로 추천하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의미 있는 건 다른 거였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본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였죠. 6개월 후 파리에서 다시 열린 유로사토리에 갔습니다. 이번엔 한국 부스가 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레이저 무기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윤세아도 와 있었어요. 이번엔 국제적 스타가 된 기분이었죠. 1년 전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녀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완벽보다 현실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저는 마지막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균형은 더 이상 핵이 아니라 레이저가 쥐고 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다. 때로는 모든 걸 다 하려는 완벽함보다 하나를 확실히 해내는 전문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핵 없는 억제력, 이것이 한국이 세상에 던진 새로운 화두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이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 군사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날 밤 호텔에서 윤세아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더 많은 나라가 평화롭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핵무기 없이도 말이죠.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작고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거든요. 1년 전 그 초라한 부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현실적 해결책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무기가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가진 강한 아이디어의 저력처럼 구독자님에게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은 또 무엇이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3억 명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년 동안 프랑스어만이 유일한 길이라 강요되던 교실에서 단 91만에 200만 명이 글을 읽고 쓰게 된 것입니다. 약자를 침묵시켰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작은 동그라미와 막대기가 희망의 문을 연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변화를 만든 주인공이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한국의 문자 한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웃으며 자기 이름을 쓰고 어머니들은 처음으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대통령과 유엔까지 움직이게 한 이 거대한 반전, 과연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불씨는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우입니다. 저는 29살 세네갈 출신 교사예요. 수도 다카르에서 프랑스어로 교육받고 자란 제가 고향 마을 응디아예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 흘렸죠. 처음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매일 아침마다 저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천막 교실에 앉은 22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눈동자가 동일한 표정이었습니다. 공허함. 칠판에 적힌 프랑스어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제 목소리만이 메마른 사일 바람과 함께 맴돌았어요. 누가 이 문장의 뜻을 말해볼 수 있나요? 22쌍의 눈이 저를 응시했지만 입술을 여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줄 구석 11살 마리암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3년째 반복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을 단 한 문장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학, 지리, 역사. 이 단어들을 발음할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외계어나 다름없었겠죠. 이 아이들의 모국어는 울로프어였으니까요. 집에서는 울로프어로 웃고, 울로프어로 울고, 울로프어로 꿈을 꾸는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점심시간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부모들이 농사일을 도우라고 부르면 학교는 뒷전이 되었죠. 어차피 교실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마리암이 마지막으로 일어섰어요. 그 아이가 제 앞을 지나갈 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없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년간 매일 마주한 침묵의 이유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죠.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언어가 감옥이었던 거였습니다.